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영영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스닥 상장사들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H1B 쇼크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더욱 커진 하루였는데요. 양 지수의 온도차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해양 패권 경쟁 시대, 날아오르는 해저 케이블 해운주입니다. 미국과 유럽, 대만이 해저 케이블 변조 우려에 중국 기업을 배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주요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 갈등 장기화에 물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해운 운임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20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LS 에코에너지, LS 등 해저 케이블 관련주와 HMM, 페노션 등 해운주들이 들썩인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송민철 유한타증권 과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신규 용량이 2032년에 60기가와트까지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백조 원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만이 해저 케이블서 중국 기업을 퇴출한다는 소식에 해저 케이블 관련주들로 관심이 쏠린 하루였는데요. 한국 기업의 반사이익 어느 정도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은 정말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좀 큰 수혜로 좀 다가올 건데, 특히 이제 신사업 부분, 뭐 인공지능이나 뭐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쪽에서도 꾸준히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여전히 뭐 주가는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꾸준히 좀 실적이 좀 찍혀주면서 뒷받침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단기적인 이슈로는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오늘 특히 구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LS 에코에너지가 대장주로 나섰습니다. 5월 들어서 시작된 조정세를 딛고 단숨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다시 지난 4월과 같은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그 닥터 쿠퍼의 이 흥행은 어디까지 좀 계속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수요단보다는 이제 공급단을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최대 이제 공급업체인 나라가 바로 이 칠레인데, 이 칠레에서 이제 구리강산에 대한 이 채굴 비용이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다 보니까는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좀 자연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올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환경 규제가 계속 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도 구리광산에 대한 개발이 좀 지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건비가 좀 상승을 하면서 파업적인 부분도 거기도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단에서 좀 타이트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가격 상승이 뭐 LS 에코에너지와 같은 전선 제조업체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리는 이제 전력 케이블의 핵심 원자재로 좀 구리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상승하지만 동시에 이제 판매 가격도 좀 인상해서 좀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LS 에코에너지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고점을 유지할 경우는 LS 에코에너지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전선 수요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실적이 꾸준히 개선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계속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로써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LS 에코에너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해적 케이블의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의 랠리도 이어졌는데요. 해적 케이블 시장 내에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그리고 수주 현황은 어떨까요? 네, 우선 이제 LS 전선과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이제 전선 업체들이 이제 해적 케이블 시장에서 좀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 LS 전선은 이제 해적 케이블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고 다수의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적 케이블 관련해서는 지금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 채굴 설치 비용이 그만큼 좀 낮아졌고 대신 이제 설치 속도가 그만큼 좀 향상이 되면서 풍력에서 해상 풍력이 좀 대세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서 좀 대륙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이제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해적 케이블의 좀 이용이 그만큼 급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LS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현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유럽이나 북미, 아시아 등에서 대규모 지금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대한전선 역시 여러 해외 프로젝트를 좀 수주하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장 스토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좀 지속적으로 수주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고 세계 각국에서 지금 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해적 케이블 수요도 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 발전으로 설치 비용도 낮아지고 설치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조성되는 만큼 우상향 스토리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해운주도 살펴볼까요? 글로벌 해운 운임이 6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운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깜짝 개선이 아닌 연속적인 성장세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경제가 견고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점점 이제 희석이 되면서 오히려 정말 아직도 정말 미국 혼자만의 독약 청청으로 좀 빛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역시 이제 연초 이제 부침을 겪고 주가 상승을 좀 이루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구리 가격이 좀 해운 운임이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 이제 홍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이 운임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해운 운임이 6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2,500선을 돌파한 것은 이런 해운 업체들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임 상승은 업체들의 매출 및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연속적인 성장세 가능성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 물동량이 증가할 거고 해운 업체들의 실적도 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도 좀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되고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은 해운 수요가 좀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해운 업체들이 장기 운송 계약을 좀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를 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HMM이 4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페노션, 흥하해운 등이 상승 마감했지만 탄력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6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해운 운임의 추가 상승을 제한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해운주의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 어떤 환경이 좀 조성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좀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좀 높아질 경우는 해운 물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해운 업체들의 선봉량을 좀 적절히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을 방지할 경우는 운임 상승이 오래도록 이렇게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해운 운임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각국 정부의 해운업 지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의 개선 및 효율화가 이 해운 업체들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HMM이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재매각 이슈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몸값 상승에 조기 매각은 더 힘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있고요. 재매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으로 의견이 좀 분분한데 HMM 매각 이슈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매각과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한 좀 전망이 있는데요. 우선 뭐 매각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조기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 그리고 재매각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좀 혼조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좀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해야겠다는 좀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올해 해운동맹이 좀 재편이 되면서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HMM에는 다소 불리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속도를 이 매각에 대한 속도를 좀 향상 빨리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이미 이제 세계 선사들이 발빠른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D 얼라이언스에 속한 HMM 같은 경우는 이 해진공과 산업은행의 전환사채 전환에 묶여서 좀 경쟁력을 좀 계속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주인 하나인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매각은 좀 빨리 돼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저케이블과 해운주 가운데 송민철 과장의 최선호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을 가져오셨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이 자리에서 원픽으로 꼽으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변압기에 대한 그 흥행이 이제 전선적으로 좀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중동이나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좀 대형 전력 케이블의 프로젝트를 잇따라 좀 수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동의 주요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나 아프리카 전력망 확장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이는 대한전선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인정을 받고 있다를 증명을 하면서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도 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수주가 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는 해상풍력 발전의 성장과 맞물려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대한전선 최근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신규 수주 증가와 더불어 기존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진행 덕분이고, 영업이익 역시 이렇게 개선되고 있으며, 원가 절감 노력과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덕분에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효과적인 대응이 좀 중요한 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올해 이제 7,000원 중반대 유상 증자를 좀 실행을 하면서 그만큼 재무적으로도 좀 탄탄해졌고, 물량 부담 관련해서도 이미 웬만한 물량은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꽃길만 남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및 혁신 관련해서는 좀 고압 전력 케이블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더 높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 개발도 좀 집중하고 있으면서 전력 효율성 향상과 재생 에너지와의 연계를 좀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양 패권 경쟁 시대에 날아오르는 해저 케이블과 해운주를 주제로 송민철 과장의 원픽 대한전선까지 만나봤습니다. 우호적인 업황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해저 케이블과 해운주, 종목별 경쟁력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일은 언제든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오늘은 50대 남성 JK님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6천만 원이고요. 비중은 해외 주식 85%, 국내 주식 5%, 그리고 현금 10%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은 에코앤드림,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원익 IPS, 테크윙, 제주 반도체 총 5종목이고요. 해외 주식은 엔비디아, 마이크론, 메타, 아마존과 다양한 ETF 종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네, 오늘 JK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재 JK님의 포트를 보면 국내 주식 5종목, 그리고 해외 주식 11종목, 총 16종목인데요. 해외 주식이 85%의 비중으로 포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전문가는 이 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분의 포트에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40점, 그리고 김병수 PB님이 70점으로 점수의 편차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40점으로 다소 좀 낮은 점수를 주셨는데 평소보다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을까요? 사실 뭐 수익률은 괜찮으세요. 좋으신데 제가 사연을 쭉 읽어봤더니 각오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살짝 걱정되는 그런 측면들도 좀 가지고 보여서 일부러 조금 박하게 좀 점수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물론 뭐 잘한 부분들은 뭐 최근에 사실 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 혼자만 상당히 좀 강한 미국 혼자 레벨업하는 그런 장세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이 뭐 마치 골목 상권까지 다 장악하려 드는 그런 재벌의 느낌까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우리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좀 이제 지금 녹록치 않은 그런 이제 장 환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미국의 이런 자국 이기주의가 한 국가로 따지면은 이제 중산층이 좀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먼 미래에는 그런 염려도 되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역설적이지만 뭐 미국이 당장에는 가장 좋다라는 부분에서는 동감하고,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이 높은 부분들은 점수를 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포트의 섹터 편중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거기에다가 또 이제 SMH ETF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ETF인데 이 엔비디아와 TSMC 비중이 이제 30%가 넘는 그런 ETF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련된 비중이 좀 크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그 밖에도 뭐 국내 주식 다 반도체 일색이고 다른 이제 다 종목군들도 대부분 이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감점의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의 좀 이제 섹터의 좀 조절, 또 이제 비중의 조절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주식의 높은 비중은 좋지만 섹터 편중이 좀 심한 점을 아쉽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병수 PB는 조금 더 높은 70점을 주셨는데 어떤 점을 좀 좋게 평가하셨을까요? 네, 일단 공부를 굉장히 많이 진지하게 하셨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 수익을 나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잘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로 그래도 지금 수익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전체 포트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물론 국내 주식들은 지금 금액을 좀 살펴보니 약간 요거는 지금 아마 연습 삼아서 좀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국내 주식을 좀 차치하고, 하지만 해외 주식들도 보면은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 걸 봐서 교회에서 시황에 가장 잘 맞는 종목들을 잘 담고 있고, 거의 다 반도체와 IT, 그리고 ETF조차도 저거는 반도체 ETF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성장주 러셀 1000을 추종하는 성장주 ETF 이렇게 가미돼 있고,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단 이 포트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IT와 이 반도체 비중은 시간이 변화됨에 따라서 분명히 비중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 그 변경하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게 아마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라는 이런 사연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점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주인공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런 자세에 대해서는 좋게 보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오늘은 특별히 전화 연결이 또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JK님을 직접 전화 연결로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죠? JK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포트에 참견 자주 보고 계십니까?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 아마추어가 네네. 조금 이제 공감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프로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에 참견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고요. 하나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식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2000년도에 그 55세 때 임금 피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정년 후에 전업 투자나 아니면은 또 용돈벌이나 좀 할까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랬고 돈을 버는 구조를 좀 만들고 싶었고 경제적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주식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자, 모든 분들이 아마 좀 비슷한 어떤 이유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처음엔 가볍게 용돈벌이로 이제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JK님의 이 포트를 좀 보면 미국 주식 비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식 이렇게 비중을 좀 크게 잡으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그 주식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 ETF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조금 더 초보한테는 좀 뭐랄까 안정적이다 생각을 좀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 주식이 비중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국내 주식은 잘 안 나고 하니까는 조금 그게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냥 거기 사연에도 쓴 것처럼 제가 비유하면은 국내 주식은 약간 돛담배를 탄 것 같이 좀 이렇게 방향성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주식은 약간 항공모함을 타서 조금 큰 방향만 조금 알면 좀 뭐랄까 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국 주식의 비중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항공모함과 돛담배로 비유를 좀 해주셨네요. 자, 정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만의 이제 기준이 정확하게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정년 후에 이 1억 시드머니를 기준으로 월 2에서 3%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게 이제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현재대로 공부하면서 매매 습관을 잡아 나간다면은 이렇게 목표하신 바를 좀 이루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사연을 그 전에도 이제 미리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가장 좀 염려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전업 투자에 대한 고민, 이제 물론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지인들도 이제 전업 투자를 했다가 다시금 직업을 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현실적으로 전업 투자만으로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본다면은 이제 월 수익 목표가 뭐 2에서 3% 정도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그 주식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면은 이거는 거의 뭐 생활비로 빼면은 사실 거의 뭐 원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잘 될 때의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손실 나는 달에는 이게 원금이 또 이제 해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무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좀 악순환이 되는 경우를 사실 주변에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이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공부도 상당히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제 경제 TV부터 해서 뭐 여러 뭐 이제 뭐 유튜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은 물론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전 종목을 다 그냥 골고루 성적을 내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랑 좀 성향이 맞고 이 사람 괜찮다, 혹은 이런 게 나랑 좀 맞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부를 좀 오히려 줄이고 그 시간에 오히려 다른 종목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개별적으로 하시면서 좀 필요한 것들만 좀 취사 선택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안다는 거는 이게 자칫하다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또 위험성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뭐 저는 물론 결과도 좋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JK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준 네, 이사님께서는 네,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성향에 맞는 섹터나 이제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불필요한 공부를 줄여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앞으로 좀 주식 투자해 나가실 때 기억하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제적 자유 꿈을 꾸고 있는데 꼭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JK님의 궁금증을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드릴 텐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문가와 함께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텐데, 오늘 어떤 점들이 궁금하실까요?
세 가지,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현재 매매 종목을 그 한국경제TV 전문가들 추천한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공부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점수를 매겨서 그중에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전업이든 아니면 용돈벌이든 간에 국내 투자와 미국 투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을까라는 생각하고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비중은 또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아니면 또 장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를 계좌를 좀 분리해서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은 약간 뭐 이제 좀 그 기준이 무너져서 지금 흐트러져 있는데 그것도 구분한 게 필요한 건지,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중장기든 투자할 때 원칙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주식이 1에서 2% 여기 마이너스가 나면 한 20%나 30%를 매도해서 예를 들어서 수익 난 것에다 넣는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어떤 원칙이 좀 필요한지 투자할 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것 때문에 혹시나 뭐 전업이든 용돈벌이든 간에 네.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면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장단기 투자 비중 그리고 계좌 분리가 필요한지 이 부분 궁금하셨고, 미국과 국내 주식의 비중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손절과 익절의 기준, 그리고 전업 투자자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제가 꼼꼼하게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궁금증 좀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이제 제이키님이 말씀해주신 다양한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차례입니다. 일단 미국과 국내 주식의 비중 조절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미국 주식 비중이 85%로 포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을 뭐 비중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로 균형을 맞추면 좋을지, 그리고 단기와 장투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질문은 김병수 PB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장기와 단기 투자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때는 지금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앞으로의 좀 상황을 봤을 때 장기 우상향 추세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객님께서도 매매를 하실 때 국내 주식이 조금 비중이 줄어든 걸 많이 본다면은 국내 주식은 정보를 조금 얻기는 쉬운 반면에 실제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인들이 좀 다양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주식의 비중을 조금 늘리실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아마 좀 정보를 얻기 쉽거나 좀 매매가 좀 편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거나 조금 공부가 쉽고 예상한 방향성 가질 수 있는 거는 조금 미국 주식 쪽이 아닐까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을 뭐 제가 정해드리기보다는 아마 생각하시는 비중이 좀 있으실 텐데 아마 해외 주식 쪽, 미국 주식을 한 절반 정도 먼저 담아 두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현금이라든지 채권 쪽 이런 현금성 자산으로 한 20%를 채운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으로 좀 매매를 좀 해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해외 주식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좀 어려운 게 해외 주식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미국 주식이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인 이유가 환율 변동도 분명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1350원대가 언제까지는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괜찮으시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매매해 보시는 어떠실까. 이렇게 된다면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을 일정 부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모습도 있고, 특히 매매가 조금 편리해지기 때문에 해외 쪽을 투자하시는 그런 거에서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50% 그리고 현금과 채권을 20%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 3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가면 좋겠고 환율 변동을 고려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JK님이 미국 주식은 처음에 ETF로 시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개별 주식도 이제 점점 추가를 했는데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개별 주식과 ETF 비중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김성준 이사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앞서서도 말씀을 직접 사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는 뭐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접근하기 가장 좀 좋은 그런 투자처기도 하죠. 또 안정성이 높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역시 안정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개별 주식에 비해서 조금은 더딜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같이 또 있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뭐 초보분들한테는 분명히 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좀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점차적으로 저 개별 주식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좀 늘어나는 아마도 지금도 현재 포트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인데요. 제가 하나 좀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엔비디아 25% 거기에다가 이제 ETF까지도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물론 실적이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이 관련된 섹터의 눈높이가 워낙에 좀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그냥 그대로 온전히 들고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역시 아까 김병수 PB님 말씀처럼 이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도 상당히 저는 좀 좋은 투자처로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병행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JK님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이나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알게 되면 나름대로 점수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높은 점수의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간 수급이 좋은 종목 그리고 개인 수급이 안 좋은 종목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제 점수를 주는데 김병수 PB가 볼 때는 이렇게 JK님의 종목 선별 점수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모든 종목이 기준대로 움직이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지금 표를 제가 받아서 보긴 했는데 아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뭐 외인, 기관, 개인, 뭐 거래량, MACD, 뭐 21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좀 화면에 떠 있네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각 모든 비중을 아마 같게 하고 다 1점씩을 만점으로 두신 상태에서 비중을 보신 것 같은데 물론 다 이 모든 지표들은 다 주가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는 지표 중에 지표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볼린저 하단에서 뭐 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봉상 MACD OSC가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외인 수급이 쏠린다든가라는 것을 하실 때 아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런 참조 지표들의 우선순위를 조금 두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각 모든 이런 어떻게 보면 지표들을 같은 점수로 주시지 말고 여기에서 아마 가산점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기관 수급이 뭐 20영업일 연속으로 뭐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가산점을 조금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볼린저 하단에서 턴을 하는 종목에서는 조금 더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조금 기술적 분석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국내 주식들 지금 수익률을 본다면은 만약에 이 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종목들이 플러스가 또는 마이너스가 같은 비율 정도로 돼야 할 텐데 에코노미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가 좀 많고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는 또 플러스가 많은 걸 봐서는 이 지표들이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종목들을 선별한 후에 아마 기사를 좀 살펴보셔서 호재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업종 자체적으로 뭐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자동차 시장에서 좋은 기사가 난다면은 그 해당 종목들의 차트를 본다거나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물론 정답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찾아 나아가신다면은 앞으로 지금 국내 주식을 조금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JK님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종목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봤을 때 적절한 손절과 익절 기준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어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 김성준 이사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저도 여기 출연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지금 표를 봤더니 에코앤드림만 지금 단기 종목이신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47%시고 매수 시기를 본다면 대략 2달은 최소한 넘으신 것 같아요. 이미 단기의 영역은 이미 지나쳤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가 아직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또 표를 쭉 보니까 다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같이 이렇게 그 점수를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저는 이 반도체의 일색인지 이게 좀 의아합니다. 사실 어떻게 뭐 단기적으로도 접근한다면은 사실 반도체 장비주가 이게 고점 대비 꺾인 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는 지났는데 사실 조금 저는 물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세웠던 원칙을 다 고스란히 이렇게 발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자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세웠던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 원칙대로 아까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셨다면은 업종이 아마 다양했을 거예요. 뭐 최근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특히나 그 전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게 좋았다가 전선이 나중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전선은 나중에 아마 기술적인 지표에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마찬가지 화장품도 오히려 중소형주가 좋았다가 나중에 대형 화장품사가 뒤늦게 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마 그래도 한두 개 정도씩은 있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원칙을 따랐다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세웠던 원칙을 다시 한번 조금 그렇게 상기해보고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뭐 업종 이런 거 섹터 상관없이 추세적인 매매를 오히려 좀 더 한번 해보는 전략 그렇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기술적으로 추세 매매가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상향 추세면은 어떤 이평선이 무너졌을 때 매도를 하는 관점을 보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뭐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서 저는 일단은 고점을 한번 이제 하락 추세에서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일단은 고선이 이제 지지된다면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 후에는 아마 이제 5일선 올라갔을 테고 21선도 아마 돌아섰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21선을 기준으로 하든 이런 식의 좀 약간의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JK님이 시황은 늘 변하는데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가야 할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이 꼭 챙겨야 할 그런 뉴스, 어떤 정보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JK님께서 미리 말씀해주신 바로 봤을 때 굉장히 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주식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장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뉴스라든지 저희 뭐 방송 뭐 또 유튜브 쪽에서 언급이 조금 줄어들고 이 외에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반등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지난해 굉장히 뭐 많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변화는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결정적으로 이제 변경해야 할 시점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뭐 분기나 이런 이런 연이 끝나갈 때 반기별로 지수에 이제 종목 편입이나 편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중 조정을 알아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이유가 S&P 500이라든지 이런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지수의 종목들의 비중이 조절되기도 하고 종목들이 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쪽으로 매수를 만약에 나가시다가 ETF를 보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ETF 같은 경우에는 보유 종목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비중들이 조절되는 모습을 보신다면은 포트폴리오에서도 좀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에 조금 늦더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JK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준 이사께서는 종목도 공부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 수미상관의 조언을 남겨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접근을 했는데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회사죠. 뭐 최근에 오늘 뭐 니켈 가격 올라서 좀 반등을 했는데 일단 4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뭐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진작에 사실 팔았어야 될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제외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닉만 제가 빼놓고 국내 주식은 다 일단 현금화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혹은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이제 하이닉스와 관련 이 HBM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고 테크닉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신고가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단기 보유 전략 계속 유지하시되 나머지는 일단 현금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주식은 뭐 전반적으로 다 좋고 특히 제가 근데 주식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두 종목 정도를 제가 매도 의견인데 이것은 반등, 뭐 지금 당장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일단 적당한 시기에 좀 현금화하시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일정 수준의 조금 현금화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 왜냐하면 다 가지고 이 성적표 기다리는 거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종목 수도 좀 압축을 하고 또 공부도 선택적으로 좀 더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병수 PB의 포트의 참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업종 모든 종목 매수보다는 업종별 ETF로 비중 조절하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미국 뭐 국내 주식은 좀 비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더라도 미국 주식을 본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25%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SMH ETF에도 대략 한 그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한 10% 내외를 갖고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 러셀 1000을 추종하는 IWF ETF에도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델 테크놀로지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수량을 굳이 종목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아마 같은 추세를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 이후에 반도체가 만약에 간 다음에 다른 업종이 갈 때 좀 쫓아가기가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업종별 ETF를 가지고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JK님 오늘 두 분의 이 포트의 참견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JK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자분들께 저희들이 또 경제 경영 관련된 책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기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 SM백셀이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200억 규모의 주주 소식과 함께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데요. 1,753원에 진입해 있습니다. 또 코오롱 EMP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13만 주 가까이 거래량 터지면서 현재 9,000원대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TBH 글로벌도 9%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네요. 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한화엔진도 수주 공시에 힘입어서 치고 올라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시죠.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는 종목은 파라텍 정도입니다. 이 시각 현재 좀 화면으로 밀려난 모습인데요.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 밖에 국일신동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지만 현재 20만 주가량 거래량 실리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으로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전선주들이 조금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네요. 대한전선이 현재 6,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LS 에코에너지, 신재생 관련주를 엮이는 LS 에코에너지가 35,850원으로 현재 소폭의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오던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1%대 조정을 받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양식품이 오늘 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시각 현재 49만 6,500원으로 1%대의 하락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있죠. 블레이드 엔터인데요. 블레이드 엔터는 휴마시스가 경동제약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경남제약 최대 주주로서 오늘 15%대 상승을 가져갔는데요. 시간에서 조금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죠. 3%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이 엮이는 경남제약도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1,47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현재 1만 주 가까이 거래량 실리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8,9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확인합니다. 5위는 코오롱 EMP입니다. 해당 기업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일종인 POM과 관련해서 세계 최대의 생산 단지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오늘 중국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POM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정규장에선 19%,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에는 하나엔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 마감 후 816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유장 반등 성공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계속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나엔진, 내일까지 상승 에너지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승 에너지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과거에 HSD 엔진이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 쪽에서 좀 인수가 되면서 좀 사명이 좀 변경됐는데 그 하나 그룹이 전반적으로 좀 조선업 전 분야로 좀 영토를 확장하면서 실제로 지난 2월에 HSD 엔진까지 이제 품은 것이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룹이 이 대우조선 해양에 이어서 지금 HSD 엔진까지 한 식구로 좀 맞이하면서 선박용 디젤 엔진부터 친환경 엔진까지 좀 탄탄한 엔진 라인업과 초대형 LPG 운반선 건조까지 좀 조선업 밸류체인을 좀 완성한 상태로 여기에 이제 중앙 선박 건조 능력까지 갖춰준다고 하면은 조선업 수직 계열화가 좀 완성이 되면서 물론 이제 상선 쪽의 수익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 전략이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HD 한국조선해양과 비등한 또 하나 이제 조선그룹이 좀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슈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대형 먹거리로 떠오르는 최근 이제 군함 유지나 그리고 보수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K조선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튼튼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나 엔진도 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위 열어보겠습니다. 3위에는 ICTK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상장한 세대기주로 보안 팹립스 업체인데요. 정규장에서 20% 넘게 하락세를 보이더니 시간에서는 3%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2위에는 조일 알미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비철금속 관련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온 만큼 경계할 점은 없는지 또 향후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철금속 관련해서도 미중 무역 분쟁이 정말 지금 수혜 중에 하나가 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중국산 제품에서 이렇게 좀 부과되는 고율 관세 외에도 이 비철금속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좀 지속될지는 좀 그래도 좀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긴 합니다. 앞서 이제 발발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재자 시장이 재편이 됐고 뭐 수급 불안정 우려가 좀 커지면서 좀 비철금속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고 수급 동향 변화가 그간의 이제 주가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 알루미늄 산업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가장 많은 좀 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일 알루미늄 이쪽은 좀 이것도 역시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2위에 랭크된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까지 함께 열어보시죠. 1위에는 파라텍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 자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소식에 차량용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는 파라텍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도 6% 넘는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중 5종목을 유한타증권 송민철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LPR 동결 소식을 알린 중화권 증시 사계와 선전이 모두 0.5%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항생지수가 19,600포인트 돌파해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고요.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도 규제 완화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중국 경기에 발목을 잡던 부동산에 볕이 들자 본토지수와 함께 항생지수의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중 관세 갈등이라는 리스크가 남아있긴 하지만 항생지수가 2만 선을, H지수는 7천 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내수 부약책 등으로 현재 추세가 하반기까지 유지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의 까크 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 모두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오늘 밤 미국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 꽤 많은 연준 의사들과 의장들의 연설도 있으니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